네, 안녕하세요. 선문 히스토리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문대학교 역사영상 콘텐츠학부 역사학 전공 교수님이신 임승휘 교수님과 인터뷰를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승희입니다. 저는 선문대학교 역사영상 콘텐츠학부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승휘라고 합니다. 전공은 프랑스사고요. 그 중에서도 근대사,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17세기, 18세기를 전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학자가 아니셨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마 지금쯤 법조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나 그런 게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완전히 선택에서 자유롭다면 제일 하고 싶었던 직업은 사실 요리사입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요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전문적인 요리사는 아닌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먹고 하는 거를 나름 즐겨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프랑스로 유학 가서 유학 시절에 이제 혼자 지내면서 파리시에서 하는 구민들을 위한 그 무료 요리 교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프랑스 요리를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공부하고는 달리 요리가 갖고 있는 매력은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오늘 뭘 할까를 결정하고 재료를 사고 요리를 하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요리가 딱 나오면 그 요리에 대한 피드백이 금방금방 와요. 공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짧은 논문을 쓰려고 해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면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이상은 걸리고, 그것이 학술지에 출판이 되고 누군가 그걸 읽고 피드백을 받는 데까지의 기간에 비하면 요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게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되게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A+ 받는 레포트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건 A+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인데, 문장이 완성되어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글을 자유롭게 쓴다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글이 글로 쓰기 참 어려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자유롭지, 그 다음에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중구난방이고 어지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지럽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시를 한 올 한 올 풀어서 가시런히 정렬하는 이 작업이 글을 쓰는 작업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일기를 쓴다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글, 그것도 제한된 시간 내에. 나만 해도 이렇게 쓰다 보면 비문, 즉 깨어진 문장들이 막 나와요. 주어하고 수어가 일치가 안 된다든가, 목적어가 빠져 있다거나 이런 식의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완성된 문장을 일단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확실해야 돼. 즉 색깔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색이.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오늘 이상한 색깔의 옷을 느닷없이 입고 있는데 이런 퍼스널 컬러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글의 어떤 색깔이 드러나는 이런 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학과의 많은 학생들과 폭넓게 친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학생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선문대에 제가 2003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기억이 나요. 가장 기억에 나는 학생이라고 하면 자기 포트폴리오를 사실 역사학과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포트폴리오를 거의 1000페이지짜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여학생인데 그냥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친구였던 거 기억나고, 또 반대로 4년 내내 탱자 놀고 맨날 나만 보면서 교수님 술 마시자고 치댔던 놈,
근데 이 친구도 졸업 후에 취업을 잘해. 그래서 진짜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최근에 졸업한 친구인데 친구도 기억이 나. 한 친구는 자기 카톡 프사에 내 사진을 올려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되게 취향이 특이한데 보통 프사에 자기 사진을 올려놓지 않으면 아예 사진이 없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덕질을 하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사진을 올려놓게 마련인데 내 사진을 올려놓은 그것도 여학생도 아니고 남학생이 보고 이 친구는 참 특이하다. 나중에 뭐가 돼도 크게 될 놈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고3으로 돌아가시면 또다시 역사학을 전공으로 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역사 전공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당연히 이제 점수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저는 법대를 가서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틀림없이 깜빵을 갈 사주다. 그래서 그래도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법대를 가니까 나도 같이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고 싶었던 건 사실인데 집을 나가라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어딜 가요? 그랬더니 사학과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갔고 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3개 선택지가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역사 과목이 다 싫었어요. 국사 과목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부모님의 권유 정확히 얘기하면 강요에 의해서 사학과를 갔고 사실 공부하는 재미를 느낀 거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사도 그렇고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살면서 한 2-3번은 재밌다 모르는 거를 깨우쳤을 때 이 느끼는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세상을 이렇게 봤는데 저런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걸 통찰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찰을 제시해주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네, 꽤 근사한 거네 라는 거를 4학년 때쯤 돼서 아마 처음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역사 영상 콘텐츠 학부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야흐로 21세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건 사실 영상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역사 영상 콘텐츠 학부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스와 표현, 특히 영상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 기술 두 가지를 전공 부전공이든 아니면 복수 전공이든 공부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학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역사학을 전공해 주기를 더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쓸모가 많아요. 되게 역사학 전공하면 그거에서 뭐해서 먹고 살래?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취업 베이스 전공 적합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간호학과에 들어가면 간호사가 되죠. 당연히 그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물리치료학과에 가면 당연히 졸업하고 나서 물리치료학과가 되지만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정답지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고 제자들의 직업을 하나의 직종을 대봐라 없어요. 되게 다양합니다. 교사, 박물관도 있고 기자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일반 회사 애들, 심지어는 경비 회사, 경비업체에서 지금 부장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 IT 쪽으로 보안업체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은행에 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데 특징적인 거는 그들끼리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역사학과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인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학교 외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의외로 역사 전공자들에 대한
선호와 기본적인 신뢰. 사실 업무는 회사 일단 들어가서 월급 계속 쫓겨나지 않으려면 뭐 죽을 똥을 싸든 뭘 하든 간에 계속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 습득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역사학만큼 좋은 학문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 마지막이야. 네,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학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쉣. 야, 역사학의 미래,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 코로나가 언제 끝냐라는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역사학의 미래. 질문이 황당하니만큼 대답도 거창하게 해야 되겠다.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학을 뭐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뭐 이해슈카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 또는 뭐 문화사가 등장한 이후엔 뭐 현재의 문화와 과거의 문화 사이의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정의 방식은 역사는 모든 학문의 교차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4차로가 아니라 뭐 8차로, 12차로, 학문의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다양한 학문들이 다 만나는 지점이 결국은 역사. 왜냐하면 역사가 없는 학문이란 거는 없거든요. 경영학도 역사가 있고, 아까 간호학도 역사가 있고, 건축학에도 역사가 있고, 정치학에도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역사가 될 텐데, 문제는 아마 뭐 질문자도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정말 거북이 걸음이었다면 지금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고성능 오토바이가 달리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거에 적응을 못해서 사실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역사는 느리긴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계속 끌어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육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 교육의 내용도,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도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그거 누가 바꾸느냐 하면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바꿔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글을 쓰면 연필로 썼지만 1980년대는 타자기를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자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등장했고, 뭐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력에 이르렀습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은 사실 프랑스의 자료를 보러 가기 위해서 굳이 비행기 타고 프랑스 안 가도 돼요. 내 연구실에 앉아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면 거의 웬만한 자료들 다 PDF로 또는 이북 형태로, EPUB 형태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같이 사료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료를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학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원생들은, 사학과 대학원생들은 코딩을 반드시 하거든. 공부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사료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료들을 처리하려면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짧아요. 결국 그런 변화를 다 수용하게 되었을 때 역사학 연구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사실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역동적일 것이다. 변화가 사회 변화만큼이나 역사학의 변화도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역동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문 히스토리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